돌아보면은 나는 남들보다 검소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필요 없는 소비는 줄였고 남들 다 하는 사치에는 애써 눈을 돌렸다. 지각하지 않으려고 항상 조금 일찍 움직였고 약속은 가볍게 여기지 않으려 노력했다. 맡은 일은 대충 끝내지 않으려고 했고 누군가 나를 떠올릴 때 적어도 성실한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랐다.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었고 아빠라는 이름에 무게를 느끼며 살려고 했다. 그렇게 살면 적어도 삶이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분명히 예전보다 더 바쁘게 살고 있었고 책임은 점점 커졌고 월급도 숫자만 보면 늘어나 있었는데 마음은 오히려 점점 가난해지고 있었다. 통장은 항상 비슷한 자리에 머물렀고 미래를 떠올리면 이유 없는 불안이 따라왔다. 지금 이 속도로 계속 살아도 괜찮은 걸까? 혹시 어느 순간 갑자기 바닥이 드러나는 건 아닐까?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아직 내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서라고?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성실해지면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그래서 나 자신에게 가장 먼저 의심과 채찍을 들이댔다. 하지만 그 생각이 오히려 나를 더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왜 우리는 이렇게 검소하게 살고 성실하려 애쓰고 책임을 다하려 노력하는데도 왜 점점 가난해지는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웠다. 열심히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라.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라. 그러면은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다고.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이 너무 당연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가르쳐 주지 않았다. 돈이 어디에서 생기고 어디로 흘러가고 어떤 순간에 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월급은 시간을 잘게 나눈 대가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를 쪼개서 한 달로 묶어 받는 숫자다. 시간은 한정돼 있다. 아무리 성실해도 하루는 24시간을 넘지 못한다. 몸은 하나고 에너지는 줄어드는데 기대와 책임은 해마다 늘어난다. 그래서 노동 소득만으로는 결국 한계에 부딪힌다.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태도의 문제도 아니다. 구조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열심히 일하면 저축만 해도 자산이 늘었다. 통장에 돈을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대신 일해주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돈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가치가 줄어든다.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아무 말 없이 우리의 미래를 갉아먹는다. 어느 날 문득 보면 같은 돈을 가지고도 살 수 있는 것이 줄어 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안전하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가난해지는 구조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다.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아도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뒤로 밀려난다. 문제는 우리가 가난해진다는 사실보다 왜 가난해지는지, 무엇이 우리를 이 자리에 묶어두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하는 쪽을 선택한다. 하지만 그 선택이 위기를 늦출 뿐 막아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아직은 잘 모른다. 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바쁜 사람이 가장 생각을 못한다. 출근하고 회의하고 보고서 쓰고 집에 오면 지쳐서 잠든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만 돈에 대해 생각할 시간은 없다. 그래서 자산을 가진 사람은 더 벌고 시간을 파는 사람은 더 바빠진다. 이 구조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시스템의 문제다.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월급, 안정적인 삶. 그런데 묻고 싶다. 정말 안정적인가? 회사도 늙고 산업도 늙고 국가도 늙는다. 하지만 대출은 늙지 않는다. 물가는 늙지 않는다. 안정이라는 단어는 가끔 우리를 가장 위험한 선택으로 이끈다. 돈은 성실함에 반응하지 않는다. 아침 일찍 일어났는지, 야근을 했는지, 포기하지 않고 버텼는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착함에도 반응하지 않는다. 남을 배려했는지, 손해를 감수했는지, 양보하며 살아왔는지도 돈에게는 기준이 아니다. 돈은 규칙과 구조를 따른다. 누가 더 성실한지가 아니라 어디에 놓여 있는지, 어떤 흐름 위에 올라타 있는지를 본다.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 돈은 늘 냉정하게 판단한다.
그래서 돈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오래 버텨도 흐름에서 밀려난다. 노력은 남지만 결과는 남지 않는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더 열심히 소비한다. 이게 우리가 배워온 가장 익숙한 삶의 방식이다. 광고는 끊임없이 말한다. 지금 누려야 한다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이만큼은 내게 써도 된다고. 하루를 버텨낸 대가처럼 소비를 권한다. 하지만 소비는 끝이 없고 월급은 한계가 있다. 월급은 늘어도 기대와 기준이 함께 올라간다. 소비는 즉각적인 만족을 준다. 지금의 불안을 잠시 덮어준다. 하지만 그 만족은 오래가지 않는다. 자산은 다르다. 자산은 시간을 데리고 온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조금 덜 불안하게 만들고 모레를 조금 덜 두렵게 만든다. 하지만 우리는 그 차이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우리는 돈을 쓰는 법은 배웠지만 시간을 사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나도 투자하기 전에는 열심히 성실히 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남들보다 조금 덜 쓰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버티면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믿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자꾸 가난해지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다. 통장 숫자는 남아있는데 여유는 없었고 미래를 생각하면 이상하게 숨이 막혔다. 그때 처음으로 이 질문을 하게 되었다. 내가 부족한 걸까? 아니면 내가 서 있는 이 구조가 처음부터 잘못된 걸까? 그 질문이 나를 투자라는 낯선 세계로 끌어당겼다. 그래서 처음으로 투자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주식으로 시작했고 막연히 두려웠다. 배운 적도 없고 확신도 없었다. 하지만 그때 처음 느꼈다. 돈이 일하는 구조가 따로 있다는 것을.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만나게 되었다. 가격 때문이 아니었다. 수익률 때문도 아니었다. 처음 나를 붙잡은 건 왜 이게 존재하지? 라는 질문이었다. 비트코인은 누군가의 약속으로 굴러가는 돈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믿어달라고 말해서 성립되는 시스템이 아니었다. 규칙이 먼저였고 사람은 나중이었다. 비트코인의 첫 번째 특성은 발행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 마음먹는다고 갑자기 더 찍어낼 수가 없다. 회의를 열어도 연설을 해도 선거가 바뀌어도 비트코인의 발행 규칙은 그대로다. 그래서 돈의 가치가 누군가의 의지에 의해 조용히 새어나가는 느낌이 적어도 그 안에서는 줄어든다. 두 번째 특성은 예측 가능성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측 불가능한 돈의 세계에서 살아왔다. 갑자기 금리가 오르고 갑자기 물가가 튀고 갑자기 기준이 바뀌고 갑자기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모든 게 정리된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규칙을 공개해 놓고 시작했다. 언제 얼마나 발행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늘어나는지, 어떤 조건에서 거래가 확정되는지 나는 그게 기준처럼 느껴졌다. 세 번째 특성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다는 것이다. 계좌를 만들 때 누군가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국경을 넘을 때 누군가의 사인을 받지 않아도 되고 어떤 날에는 오늘은 안 됩니다라는 말로 막혀버리지도 않는다. 내가 소유하면은 그건 내 것이다. 이 단순한 문장이 세상에서는 생각보다 단순하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 나는 살면서 여러 번 봤다. 비트코인은 그 소유권을 기술로 고정해 놓는다. 네 번째 특성은 검열 저항성이다. 누군가 마음먹으면 내 돈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세상이다. 정책이 바뀌면, 규제가 생기면, 시선이 달라지면 갑자기 당신은 이제 이걸 못합니다가 된다. 비트코인은 그걸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누군가 싫어해도 규칙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함부로 멈출 수 없다. 나는 이 특성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처럼 느껴졌다. 다섯 번째 특성은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기관이 스위치를 쥐고 있는 구조가 아니다. 어딘가 한 곳이 무너지면 전체가 멈추는 시스템이 아니라 수많은 참여자들이 서로를 확인하고 서로를 감시하며 규칙을 유지한다. 사람을 믿게 만드는 구조가 아니라 사람을 믿지 않아도 굴러가게 만드는 구조다. 내가 비트코인에서 느낀 건 낙관이 아니었다. 오히려 인간의 약함을 전제로 만든 차가운 시스템이 이상하게 더 믿음직하다는 감정이었다. 여섯 번째 특성은 시간과 함께 한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은 조급한 사람에게는 잔인하고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가끔 선명해진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은 단기 성과를 보상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규칙이 지켜지는지를 증명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비트코인을 한 방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내 삶의 시간과 같은 편이 될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 가깝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다.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항상 불안한지, 왜 성실한 사람이 늘 시스템의 끝에 서 있는지,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도 기준이 흔들리는 세계에서 살고 있었다. 돈의 규칙이 사람의 말로 바뀌는 곳에서 성실함은 항상 마지막 순서가 된다. 비트코인은 부자가 되게 해주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가난해지지 않기 위한 기준에 대한 이야기였다.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다. 아빠로서 일은 여전히 중요하다. 다만 일의 결과가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자는 이야기다. 그리고 나는 그 구조의 한 조각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아이에게 돈을 많이 남겨주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돈을 바라보는 관점, 시간을 대하는 태도, 구조를 이해하는 눈은 남겨줄 수 있다. 그래서 돈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기 위해 오늘도 공부한다. 나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묻는다. 지금 내가 벌고 있는 돈은 시간을 대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시간을 만들어주고 있는가? 이 질문을 아이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대답할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느리지만 단단한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투자 일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채널은 아빠의 투자 일기를 공유합니다.